남편이 회사 일로 독일로 1년간 파견을 가게 되었다.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시동생 가족을 이끌고 우리 집으로 들이닥쳐서는 내 옷들을 7층 베란다 밖으로 몽땅 내던져 버렸다. 어머니는 말했다. 이 집 내 큰아들이 산 거다. 둘째가 곧 결혼하는데 며느리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살아. 넌 당분간 고시원에라도 가 있어? 태현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꾸나. 나는 현관에 서서 어머니가 내 결혼사진을 떼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편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전화통화가 떠올랐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딱 3일이면 돼.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부른 인테리어 업자인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이야기 시작 전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현관 도어록에서 첫 번째 알림음이 울렸을 때 나는 끓고 있는 삼계탕에서 대추를 막 건져내고 있던 참이었다. 냄비 가장자리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주방 유리창에는 뿌옇게 습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남편이 서류라도 두고 가서 다시 온 줄 알았다. 미처 손에 물기를 닦지도 못한 채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띠딕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짙은 보라색 코트를 입은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시동생 박태준과 배가 제법 부른 젊은 여자가 함께였다. 나는 국자를 쥔 채 굳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았다. 발끝으로 구두를 현관 한 구석에 휙 벗어 던지더니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식탁 위를 쓱 훑어보았다. 내가 정갈하게 세팅해둔 밥그릇 2개와 펄펄 끓는 삼계탕 냄비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중 내렸다. 팔자 한 번 참 좋구나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태현 씨 오늘 아침에 출국했는데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식탁으로 다가가 다짜고짜 냄비 양쪽 손잡이를 덥석 잡았다. 열기를 품은 냄비는 무거웠다. 어머니는 냄비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고 그저 밖을 향해 왈칵 밀쳐버렸다. 식탁 끝에 걸쳐있던 삼계탕 냄비가 바닥으로 엎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뜨거운 닭 육수가 거실 바닥을 덮쳤고 닭고기와 찹쌀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펄펄 끓던 국물이 내 실내화와 발등 위로 튀었다.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발등이 화끈거리며 저릿해졌다. 현관에 서 있던 시동생 태주는 바닥을 흘끗 보더니 더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는 손에 튄 국물을 탁탁 털어내고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오늘부터 이 집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거다. 3주 뒤가 태준이 결혼식이야. 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나는 엉망이 된 바닥을 한 번, 그리고 어머니 뒤에 서 있는 여자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여자는 한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준의 소매를 꼭 쥔 채 거실 여기저기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안방이었다. 내가 되물었다. 인테리어 공사요? 내 말 못 들었니? 어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 위로 휙 던지며 소리쳤다. 태준이 예비 신부가 벌써 임신 6개월이다. 청첩장도 다 돌렸어. 혼몸도 아닌 애를 고시원 같은데 눕힐 수는 없잖니. 내 핏줄이 고생하는 꼴은 못 본다. 이 집이 위치도 좋고 태준이 직장이랑도 가까우니 딱 맞다. 나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국자가 싱크대 상판에 부딪히며 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어머니, 여긴 저랑 태현 씨가 살고 있는 신혼집이에요. 은행 대출도 아직 갚고 있고요. 태현 씨가 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저는 계속 여기서 지낼 겁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코미디라도 본 사람처럼 헛웃음을 치더니 쾅 하고 식탁을 내리쳤다. 식탁 위에는 아직 국물이 흥건했다. 손바닥을 내리치는 바람에 끈적한 국물이 어머니의 소매 끝에 튀었지만 그녀는 안중에도 없었다.
태현이 것이 곧 내 것이다. 어미가 되어서 내 자식 집 하나 마음대로 못해. 내가 뭔데 장남집을 차지하고 앉아. 남편도 없는 빈집의 며느리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어쩌자는 거야? 동생이 결혼하겠다는데 형이 되어서 집 한 채 양보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건 집 한 채를 양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답했다. 최소한 태현 씨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있는 놈한테 뭘 물어봐. 어머니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내가 방금 통보했잖니. 넌 며칠 고시원 같은 데 가 있어? 태현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혼자 사는 몸, 어디서 잔들 무슨 상관이냐.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태준이 입을 열었다. 형수님, 좋게 좋게 넘어가시죠. 저희도 일단 임시로 살겠다는 겁니다. 결혼식 전에 벽지도 좀 새로 바르고 바닥도 낡았으니 애기 태어나기 전에 깨끗하게 싹 뜯어 고칠 거고요. 나는 태준의 발치에 놓인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보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와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안 나갑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녀는 몸을 휙 돌려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겉면에는 현관 도어록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태준의 품에 거칠게 안겼다. 당장 바꿔.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는 손을 들어 내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그녀의 손톱이 내 손등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태준아, 빨리 해. 형도 없는 집, 오늘부터는 내가 주인이니까. 태준은 이미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기존 도어록을 뜯어내고 있었다. 전동 드라이버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 울리자 내 머릿속도 하얗게 전멸했다. 나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려 다이얼을 누르려던 찰나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팝업처럼 떠올랐다. 10시간 전 태현이 보낸 메시지였다. 비행기 이륙 직전 남편은 내게 아주 긴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때 나는 남편을 인천공항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 나중에 읽겠다고 남겨둔 참이었다. 그저 밥 잘 챙겨 먹고 야근 너무 하지 말라는 다정한 잔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 메시지의 첫 줄을 읽은 내 손가락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야. 첫째,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 둘째, 엄마와 말싸움하지 말 것. 셋째, 엄마가 하는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할 것. 72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상을 입은 발등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국물이 실내화 안쪽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출국장 게이트 너머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춘 채 내게 신신당부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딱 3일이면 돼. 그때 나는 남편이 출국을 앞두고 예민해진 거라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남편은 웃지 않았다. 수연아,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렇게만 말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자 누군가를 부르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획손을 뻗어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헛손질에 그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정에라도 연락하게? 그 사람들까지 불러다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카메라 앱을 켠 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는 현관에서 도어록을 교체하고 있는 태준을 향했다. 카메라를 발견한 태준이 흠칫 놀라 손을 멈췄다. 형수님, 지금 뭐 찍는 거예요? 기록해 두는 겁니다. 내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쿵쿵거리며 다가와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들었다. 나는 거실 반대편으로 뒷걸음질 치며 카메라 렌즈를 계속 그녀에게 맞췄다. 빼앗는데 실패한 어머니는 렌즈 정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찍어. 그래, 마음대로 찍어봐. 그거 찍는다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이 집은 내 큰아들이 산 집이야. 내가 뭔데?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내 아들 집에 버티고 앉아 있으려고 해. 그 폭언이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안방 문가에 서 있던 임신부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태준 역시 말리지 않고 다시 도어록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다. 내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다행히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도끼 어린 시어머니의 얼굴, 바닥에 엎어진 닭과 흥건한 국물, 그리고 무참히 뜯겨나간 현관 도어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에 담았다. 20분 뒤 새 도어록 설치가 끝났다. 태준이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열렸다. 시어머니는 마치 백화점에서 새로 산 가구를 검수라도 하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내 짐 쌉. 어머니가 나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내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나는 지갑과 가방을 챙기러 안방으로 향했다. 뒤따라 들어온 어머니는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우리의 결혼 사진을 보더니 또다시 안색이 변했다. 남편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편은 내 손을 꼭 쥐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가 액자를 엎어버렸다. 이딴 걸 누구 보라고 걸어둬. 태준이 장가들면 여기엔 걔들 사진 걸어둘 거다. 내가 액자를 주우려 손을 뻗었다.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액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침대 발치까지 튀었다. 그녀는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라도 바라는 듯 나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구겨진 사진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었을 뿐이다. 거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인테리어 사장님이 오후에 견적 보러 오신대요. 오시라고 해라. 어머니가 대답하더니 다시 나를 향해 쏘아붙였다. 넌 오늘 일단 몸만 나가라. 내 옷가지들은 내가 태준이 시켜서 밖으로 다 던져줄 테니까 여기서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나는 챙길 수 있는 것만 서둘러 챙겼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남편이 출국 전 서랍에 남겨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남편은 떠나기 전 그 봉투를 내게 쥐어주며 나 혼자 조용해졌을 때 열어보라고 했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가방에 쑤셔 넣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내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쫓아냈다. 철컥, 내 눈앞에서 문이 닫혔다. 새 도어록이 내뿜는 낯선 전자음이 복도를 울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대인 발등이 여전히 화끈거렸다. 아파트 단지 1층으로 내려오니 바람이 제법 매서웠다. 나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7층 우리 집 베란다에서 내 물건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일 먼저 내 미세 코트가 펄럭이며 떨어지다 2층 에어컨 실외기에 걸렸다. 뒤이어 잠옷, 니트, 속옷이 든 쇼핑백, 그리고 잡동사니를 담은 종이상자가 비 오듯 쏟아졌다. 종이상자가 화단 모서리에 처박히며 안에 있던 책과 화장품들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이웃들이 복도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화단 근처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5층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알아보고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수연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들어 올려 계속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7층 베란다 밖으로 태준의 팔이 불쑥 나오더니 내 옷걸이를 통째로 쥐고 마구잡이로 흔들어댔다. 하나씩 던지는 게 성에 안 찼는지 아예 리빙박스를 뒤집어내 옷들을 쓰레기처럼 쏟아부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시댁이 유난이라는 둥, 맏며느리가 불쌍하다는 둥 온갖 말들이 쏟아졌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소음 같았다. 내 모든 신경은 휴대폰 화면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녹화 시간은 1초, 1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해질녘, 나는 그나마 멀쩡한 짐들을 여행 가방 2개에 쑤셔 넣고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프런트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는 것조차 버거웠다. 방은 좁았다. 침대 옆에 캐리어 하나를 펼치면 꽉 차는 크기였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서류 봉투를 뜯었다.
첫 장은 공증이 완료된 증여 계약서였다. 그리고 다음 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끝난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었다. 소유권자란에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정수연. 나는 그 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글씨가 번져 보일 때쯤 다음 장을 넘겼다. 서류들 사이에 남편의 자필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단정한 그의 글씨체였다. 어머니는 분명히 선을 넘을 거야. 그냥 두어라. 철저하게 부술수록 더 많이 물어내야 할 테니까. 나는 그 메모지를 꽉 쥐었다. 남편이 공항에서 왜 그토록 간절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당부했는지 이제야 완벽히 이해가 갔다. 태현은 시어머니가 쳐들어올 것을 모른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김순자 여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진명이가 아직 아들의 것인 줄 아는 이상 그녀는 모든 선을 가뿐히 짓밟을 사람이었다. 어머니라는 권력을 휘두르고 장남의 의무를 들먹이며 배 속의 손주를 방패 삼아 밀어붙일 것이다. 내가 막아서면 막아설수록 내가 캥기는 게 있다 여길 테고 내가 설명하려 들면 들수록 자신이 옳다고 믿을 사람이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고 휴대폰에 녹화된 모든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남편에게 전송했다.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라 답장은 없었다. 화장실에서 발을 씻으려고 보니 뜨거운 국물에 데인 발등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차가운 물이 닿는 순간 그제야 내가 온종일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튿날 오전 9시 정각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맞은편 건물 1층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다. 커피가 싸늘하게 식어갈 때까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 카페 측면 창문으로는 우리 아파트 7층 복도 입구가 훤히 올려다 보였다. 나는 창틀에 휴대폰을 고정하고 렌즈를 우리 집 현관 쪽으로 당겨두었다. 작업자들이 건축 자재를 쉴 새 없이 실어날랐다. 줄자, 페인트통, 타일 상자, 합판들이 엘리베이터 앞을 가득 메웠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어찌나 목청이 큰지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도 그녀의 기세등등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안방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작업자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다. 이미 완벽한 이 집의 안주인이 된 듯한 태도였다. 점심 무렵 나는 편의점에 가는 척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분리수거장 근처를 서성였다. 거기서 뜯겨나온 벽지 무더기를 촬영했다.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리며 머리를 맞대고 골랐던 연그레이 톤의 실크 벽지였다. 남편은 너무 밋밋하다고 했지만 내가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색이라며 고집을 피워 바른 것이었다. 그 벽지들이 지금은 시멘트 가루를 잔뜩 뒤집어 쓴 채 폐기물 포대 안에 구겨져 있었다. 오후가 되자 7층에서 요란한 전기톱 소리가 단지 내로 울려 퍼졌다. 화단 옆에 서서 베란다를 올려다보던 나는 이내 작업자 2명이 새동강난 나무 판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거실 한쪽 벽을 채웠던 맞춤형 책장의 잔해였다. 남편이 입사 후 처음 받은 연말 보너스를 털어 짜준 책장이었다. 남편은 내 책들을 출판사와 작가별로 분류하며 입으로는 귀찮다고 툴툴거렸지만 손수 라벨지까지 붙여가며 정성을 쏟았다. 절단된 합판 단면에는 아직도 그 라벨지가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나는 렌즈를 바짝 당겨 그 책장 조각들이 트럭 짐칸으로 던져지는 찰나를 녹화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촬영한 영상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파일명을 달았다. 밤 10시 27분 마침내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다. 딱 한 줄이었다. 계속해. 절대 앞에 나서지 말고. 나는 화면을 물끄러미 보다가 알았어 라고 답을 보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내 손바닥이 온통 식은 땀으로 축축하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우리 집 안방은 벽지가 갈갈이 찢겨 시멘트 벽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고 바닥마루도 절반이나 뜯겨나간 상태였다. 사진 밑에는 이런 메시지가 달려 있었다. 큰며느리는 이미 짐 싸서 나갔고
우리 태준이 신혼집 다음 달이면 예쁘게 완성됩니다. 친척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고모는 엄지를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며 동생 장가가는 큰일에 형수로서 양보하는 건 복받을 짓이라고 추어올렸다. 먼 친척 당숙은 태현이가 독일에서 유로하러 돈 잘 버는데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거들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쩌렁쩌렁하게 올라왔다. 우리 태현이가 원래 효자잖아요. 타지에서도 집안 생각뿐이라니까. 우리 수연이도 참 착해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방 빼주더라고요. 나는 좁은 호텔 침대 끝에 앉아 그 음성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었다. 화면 위를 맴돌던 손가락을 멈추고 끝내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남편 역시 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단톡방이 시끌벅적해질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안도하는 듯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이며 나의 침묵은 그저 체면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오후 2시, 태준이 집에 남아있던 내 나머지 짐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5층 아주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호텔에서 증거자료를 정리 중이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잔뜩 낮아져 있었다. 수연 엄마, 시동생이 까만 대형 쓰레기 봉투를 엄청 많이 들고 내려왔어. 척 보니까 수연 엄마 짐 같은데? 한번 와서 봐야 하지 않아? 앨범 삐져나온 걸 내가 봤어. 불이 나게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거대한 검은 비닐봉지 6개가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다. 태주는 막 자리를 뜬 참인지 1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었다. 나는 쫓아가지 않고 눈앞에 놓인 봉지 하나를 거칠게 찢었다. 내 앨범은 구겨진 채 봉지 맨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앨범 표지가 꺾여 있었고 파운데이션 병 하나가 깨져서 살구색 액체가 온통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또 다른 봉지를 뜯자 내 노트북이 나왔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박살이 났고 힌지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나는 분리수거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휴지로 노트북 액정을 닦아내고는 사진을 찍었다. 시리얼 넘버를 찍고 시멘트 가루가 허옇게 묻은 쓰레기 봉투 겉면도 찍었다. 5층 아주머니가 착잡한 표정으로 내 옆에 서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부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해. 나는 노트북을 조심스레 봉지 안에 도로 넣으며 아주머니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방금 이거 버린 사람 정확히 보셨어요? 태준이 총각이지 누구야? 시어머니도 위층에 같이 있어? 짐덩어리들 자리만 차지한다고 버리라고 닥달하더라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를 위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머니는 눈치를 살피며 엘리베이터 쪽을 흘끗 보더니 끄덕였다. 내가 본 그대로만 말해줄게. 나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이 대화 내용마저도 녹음 파일로 남겼다. 몰래 한 녹음이 아니었다. 아주머니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시간과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주머니는 혀를 끌듯 찼다. 이거 잘 간직해둬. 수연 엄마 시어머니 정말 지독하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다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거실은 화사한 톤으로 타일을 골랐다며 신혼부부에게 딱 맞을 거라 자랑했다. 임신한 예비 신부가 안방 문가에 서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손주 복도 많지? 태어나자마자 과천 아파트에 살게 생겼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휴대폰 모서리가 부서져라 꽉 쥐었다. 사진 속 여자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그 뒤로는 처참하게 뜯겨나간 내 안방 벽면이 보였다.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었던 곳.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답장도 쓰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단톡방 대화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해 저장했다. 밤 11시, 나는 모아둔 모든 자료를 압축하여 명동에 있는 정혜법률사무소 최 변호사에게 메일로 보냈다. 출국 전 남편이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내 감정 상태를 묻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아주 간결한 답장만 돌아왔다. 증거자료 완벽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수연 님께서도 동석해 주십시오. 그 한 줄을 읽어 내려가자 요동치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3일째 되던 날 오전 8시 40분 나는 아파트 단지 1층 현관에 서 있었다. 화상을 입었던 발등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구두를 신을 때마다 살까지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단정한 미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깔끔하게 묶었다. 내 가방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증여 공증 서류, 신분증, 그리고 완벽하게 백업된 증거 영상들이 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매캐한 시멘트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복도에는 타일 상자와 폐기물 포대가 널브러져 통로를 반쯤 가로막고 있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누군가 밖을 동정하고 있었다. 나는 내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9시 정각,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두 사람과 경찰관 한 명이 내렸다. 최 변호사도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묵묵히 고개만 까닥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나갑니다. 나가요. 새로 주문한 소파 왔나 보네. 활짝 열린 문 너머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새 가구가 배송 온 줄 알고 짐을 들일 공간을 마련하려 뒷걸음질까지 쳤던 그녀는 제복을 입은 경찰과 법원 집행관을 마주하자 얼굴에 웃음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김순자 씨 되십니까?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맞는데요. 미신지.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점유이전 금지가 처분 결정문입니다. 귀하는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부로 해당 가옥에 대한 일체의 처분 및 훼손 행위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첫 문장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지 못하다가 타인 소유라는 네 글자에 얼굴빛이 확 변했다. 무슨 타인. 이거 내 큰아들이 산 집이에요. 그녀가 서류를 거칠게 밀어내려 했다. 뭔가 단단히 잘못 아셨네. 우리 아들 박태현이 지금 독일에 있는데 그 애가 이 집 주인이라고요. 집행관은 서류를 거두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이 첫 페이지를 펼쳐 소유권자란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등기부등본상 본 물건의 소유권자는 정수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귀하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침입하여 내부 시설을 파손하였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획 고개를 돌려 마침내 구석에 서 있던 나를 발견했다. 너,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너, 대체 언제부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경찰에게 건네며 집 안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작업 중인 인테리어 공사는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현장 상태는 모두 사진으로 체증될 것입니다. 가옥 내 기물 파손 및 사유 재산 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1차 정리가 끝났으며 추후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태준이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안방에서 뛰쳐나왔다. 바짓단에는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묻어 있었고 그가 밟은 곳은 이제 막 반쯤 깔아놓은 새 타일 위였다. 무슨 일이야? 엄마, 법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듯 태준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형한테 당장 전화해. 당장 전화 걸어서 이 집이 왜 전현 명의로 넘어가는지 물어봐. 태준이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꽤 오래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독일은 아직 새벽 시간이었다. 휴대폰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태현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아. 형 미쳤어. 집이 왜 형수 명의로 되어 있어? 법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우리가 불법 점유를 했다잖아. 형이 빨리 말 좀 해봐. 이거 우리 집이라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 집, 2주 전에 수연이한테 증여했다. 등기 이전까지 다 끝난 상태고. 태준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뭐라고? 너희 지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벽 부수고 공사하고 있다며? 그거 꽤 심각한 범죄야.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개졌다가 하얗게 질렸다. 그가 휴대폰을 향해 악을 썼다. 형, 나 3주 뒤에 결혼해. 애가 6개월이라고.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태현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내 신혼집은 내가 알아서 구하는 게 정상이지. 엄마가 2년 전에 내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겠다고 가져가서는 내 놈 전세 보증금으로 다 털어넣었지. 그 계산도 아직 안 끝났다. 그런데 이제는 수연이 명의로 된 집까지 쳐들어가서 마루를 뜯어내. 태준아, 나한테 사람 새끼냐고 묻기 전에 너희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생각해. 어머니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았다. 태현아,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내가 어떻게 피부치도 아닌 남한테 집을 넘겨. 내가 내 애미다. 어머니의 태현이 처음으로 그녀를 덤원이라 불렀다. 서늘한 목소리였다. 수연이는 남이 아닙니다. 제 아내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아내에게 그런 험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복도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빼꼼히 열려있던 이웃집 문도 어느새 닫혀 있었다. 태준이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긴 뒤였다. 까맣게 꺼진 액정을 내려다보던 태준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그가 갑자기 나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형수, 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생돈 들여 인테리어 하는 거 구경만 한 거잖아. 나는 태준의 발밑에 채 깔리지 않은 타일 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되물었다. 제가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련님은 제 말 들으셨나요? 태준이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 순간 내 말에 자극이라도 받은 듯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작정하고 우리를 물 먹인 거야. 진명에 넘어간 거 입싹 닫고 우리가 생돈 부어 공사하는 거 구경해놓고 이제 와서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잖아. 경찰이 즉각 손을 들어 어머니를 제지했다. 물러서십시오. 경찰에게 제지당한 어머니는 몸을 휘청였다. 그녀는 집행관을 보고 최 변호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했던 기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덜덜 떨리던 어머니의 무릎이 결국 꺾였고 그녀는 시멘트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당당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불과 사흘 전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쫓겨났던 현관에는 지금 뜯겨나온 걸레바지 나무판들이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다. 거실 한 면을 차지했던 책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앙상한 콘크리트 벽이 속살을 드러냈다. 안방 바닥재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며 주방 바닥에는 그날 쏟았던 삼계탕 기름 얼룩이 시멘트 가루와 엉겨붙어 흉물스러운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와 시선을 맞추었다. 어머니께서 뜯어낸 마루, 찢어버린 벽지, 그리고 전기톱으로 썰어버린 맞춤 가구들. 그거 전부 제가 4,300만 원 들여서 한 인테리어입니다. 거기에 밖으로 내던지신 제 노트북, 옷까지, 앨범 같은 개인 물품 손괴 비용까지 합치면 최 변호사님 가견적 상손해배상액이 대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머니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7천만 원. 내가 미쳤구나. 도대체 무슨 놈의 가구가 7천만 원이나 해.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사진과 견적서 뭉치를 꺼냈다. 이것이 기존 인테리어 시공계약서이고 이것이 훼손 현장 체증 사진, 맞춤 가구 영수증, 그리고 노트북 구매 내역서입니다. 차후 전문 감정평가사를 대동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순자님, 이의가 있으시다면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제기하십시오. 난 몰랐어. 어머니가 갑자기 새된 비명을 질렀다. 난 이 집이 내년 거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태현이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사흘 전 펄펄 끓는 삼계탕 냄비를 엎어버릴 때의 그 잔인한 얼굴. 베란다에서 내 물건들을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얼굴. 그리고 단톡방에서 착한 며느리 운운하며 친척들 앞에서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다급히 손을 뻗어 내 코트 자락을 꽉 쥐었다. 새하얀 코트 밑단에 시멘트 가루가 시커멓게 묻어났다. 수연아, 애미가 정말 몰랐다. 태현이 그 몹쓸 놈이 나한테 언질 한 번 안 줬어.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다오. 애미가 잘못했다. 사과하마. 태준이 결혼식이 코앞인데 얘도 곧 태어나는데 내가 이러면 쟤들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나는 내 옷자락을 부여잡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평생 놓지 않을 기세였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내 코트 자락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다. 어머니, 사흘 전에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에 있는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늘했다. 제가 뭔데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아들집에 버티고 앉아 있느냐고 하셨죠. 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벽에 기대어 있던 태준의 예비 신부가 돌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룩한 배를 부여잡고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었다. 그럼 우린 어떡해? 청첩장 다 돌렸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과천 아파트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어쩌냐고. 박태준, 내가 형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했잖아. 태준이 사색이 되어 그녀에게 윽박질렀다. 너 일단 좀 조용히 해봐. 내가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 여자 역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우리 집에선 예단비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어머님이 집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하셔서 10부터 올리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들이닥치고 7천만 원을 물어내라는데 나보고 대구 내려가서 뭐라고 하라는 거야. 대구라는 말에 어머니가 바닥에서 황급히 기어 일어나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가, 이러지 마라. 다 해결될 거다. 이 애미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여자가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7천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신혼집은 또 어디서 구하고요. 집행관의 법적 통보보다 그 여자의 한마디가 더 치명적이었다. 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다급히 태준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태준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한 채 미친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다. 첫 번째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2번 울리자마자 끊겼으며 세 번째는 연결되자마자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또 끊겨버렸다. 소란이 커지자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올라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를 가득 메운 건축 폐기물들을 본 관리소장의 안색은 법원 집행관보다 훨씬 더 험악했다. 김순자 사모님. 이 폐기물들이 소방통로를 막고 있어서 민원이 벌써 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하신다면서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안 하시고 승강기 보양 작업도 안 하셨잖아요. 공용시설 훼손이랑 청소 비용 전부 청구할 겁니다. 어머니가 즉각 나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얘한테 받아. 이 집주인은 얘니까. 관리소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말없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제가 소유권자는 맞습니다만 본 공사는 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관련 비용 청구는 최 변호사님께 넘겨주시면 손해배상 청구액에 합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의 태도가 순식간에 정중하게 돌변했다. 그는 다시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오늘 안으로 복도 짐 싹 다 치우십시오. 주민들 민원 또 들어오면 그땐 원칙대로 규정 위반 딱지 붙이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던 어머니는 고스란히 부메랑을 맞았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복도 한가운데 서서 산발이 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태현이 그 불효막심한 놈, 태현이 그 불효막심한 놈.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최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꼼꼼히 체증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휴대폰 셔터음이 찰칵 하고 터질 때마다 그 소리는 어머니의 뺨을 내려치는 매질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내게 다가와 입을 때려 했지만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날 오후
정식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 7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1차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고소 역시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 변호사가 보내온 최종 문건을 확인하며 나는 호텔방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가족 단톡방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다. 제일 먼저 고모가 날 선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수연아, 내가 어떻게 이를 법정까지 끌고 가니? 가족끼리 둥글게 좋게 해결할 일이지. 내 시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그런 험한 꼴을 보게 만들어.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친언니 큰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전화를 받았다. 너 정말 독한 애구나. 첫마디부터 다짜고짜 기선제압이었다. 아무리 내 명의로 된 집이라도 그게 다 우리 태연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거 아니냐? 며느리 된 도리로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 나중에 박씨 집안 재산은 어떻게 참석하려고 그래? 나는 차분하게 되물었다. 이모님, 시어머니가 제 짐을 7층 베란다 밖으로 다 내던진 건 알고 계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흠칫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큰이모는 곧장 말을 이었다. 순자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그렇지. 다 태준이 장가보내려고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잖니? 형수로서 한 번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럼 그 7천만 원 이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몇 초 뒤 큰이모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너는 어른한테 입만 열면 돈이냐? 어머니가 제 집을 박살냈으니까요. 왜 내가 말했다. 만약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과천 아파트로 오셔서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큰이모는 말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밤이 깊어질 무렵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시아버지였다.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한 뒤 부산에서 재혼하여 남편과도 왕래가 거의 없는 분이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건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연아, 대충 얘기는 들었다. 순자 그 여자 체면 챙겨줄 필요 없다. 내가 옛날부터 둘째 편애하다 언젠가 사달이 날 줄 알았다. 태현이가 어릴 때 신문 돌려번 돈까지 홀랑 빼앗아 태준이 오락기 사주던 여자야. 스케일이 커져서 이번엔 아파트가 된 것뿐이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분명히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면서 며느리가 독해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눈물 콧물 짜내고 있을 거다. 명심해라.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 한 번 양보하면 그 여자는 내 뼈까지 발라먹으려 들 거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어두운 호텔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까맣게 꺼진 휴대폰 액정에 내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지독한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와 태준이 호텔 로비로 찾아왔다. 프런트 직원이 손님이 찾아왔다며 내선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로비로 내려갔을 때 두 사람은 구석 소파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어제 입었던 짙은 보라색 코트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귀든 꼬깃꼬깃 구겨져 있었으며 머리칼도 헝클어져 있었다. 태준은 눈밑이 퀭하게 패여 있었고 손에는 밤새 무언가를 계산한 듯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매달리듯 말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애미가 경황이 없었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사람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면 쓰냐. 나는 그들을 객실로 부르지 않고 로비 한가운데에 있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빤히 보이는 자리였고 머리 위에는 CCTV가 작동 중이었다. 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액정이 보이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을 본 태준의 안색이 차갑게 굳었다. 형수, 지금 또 녹음하는 거야? 내 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불쾌하시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태준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녹음해. 그래, 녹음해라. 우린 오늘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거니까? 그녀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슥 밀었다.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안에 1,000만 원 들었다. 어머니가 생색을 내듯 말했다. 지금 당장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이야. 나머지 금액은 차차 갚아줄 테니까 우선 내용 증명부터 취하해다오. 제발 경찰 고소는 막아줘. 태준이 장가도 가야 하는데 경찰서 들락거리고 빨간 줄이라도 가면 어떡하니? 1,000만 원. 그녀는 마치 내게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내가 싸늘하게 물었다. 원상복구는요? 태준이 불쑥 끼어들었다. 안 그래도 다 뜯어낸 상태라 복구 비용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싼 인테리어 업자 수소문에 놨으니까 당장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만 기본으로 발라줄게. 솔직히 형이랑 형수, 애도 없이 둘이 살면서 뭐하러 그렇게 비싼 맞춤 가구까지 하고 유난이야. 적당히 살면 되지? 나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책장을 전기톱으로 썰어버릴 때 나한테 유난 떠냐고 허락받고 썰었니? 태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때는 우리 집인 줄 알았지? 너희는 내 명의인 줄은 몰랐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인 건 알았잖아. 그 물건들이 다 내 거라는 것도 알았고.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기어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뒤로 물려 피했다. 수연아, 애미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내가 그날 애 못 낳는다고 홧김에 내뱉은 말은 정말 그냥 홧김에 한 소리야. 너랑 태현이 아직 젊은데 애가 왜 안 생기겠니? 제발 가슴에 맺어두지 마라. 나는 아이 이야기를 꺼내는 그녀를 보며 뼛속까지 소름이 돋았다. 결혼 3년 차,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아이 타령을 했다. 명절 밥상머리에서도, 제사를 지낸 후에도, 심지어 일가 친척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대놓고 면박을 줬다. 태현이 나서서 화를 내면 아들이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 제 어미를 홀대한다며 악을 썼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그 모든 멸시를 홧김에 한 소리로 퉁치려 드는 것이다. 나는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그녀 앞으로 매몰차게 밀어버렸다. 어머니는 지금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 깎으러 오신 거네요. 어머니의 얼굴에 맺혀있던 눈물이 쏙 들어갔다. 태준이 의자를 박차고 펄쩍 일어났다. 정수연, 너 적당히 좀 해. 우리 엄마가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빌고 있잖아. 진짜 7,000만 원 다 받아내겠다는 거야? 그 돈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알아. 나한테는 너희들이 산산조각 낸 내 가정의 가치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다. 태준은 입술을 꽉 깨물며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럼 형사 고소만이라도 제발 취하해다오. 돈은 달라는 대로 다 갚을 테니. 나는 즉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어제 최 변호사가 당부한 말이 있었다. 형사 고소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이니 저들이 실제 배상과 복구를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라고 했다. 남편 역시 모든 건 변호사 지시대로 하고 절대 흔들리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말라고 당부했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일주일 내로 집 원상복구 하라는 조건은 양보 못합니다. 배상액은 감정평가 결과 나오는 대로 청구할 거고요. 형사 고소 여부는 최 변호사님이 두 분의 이행 태도를 보고 결정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완전히 우리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 아니냐? 나는 휴대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흘 전 어머니가 저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셨을 때 제 목줄이 얼마나 조이는지 한 번이라도 걱정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그녀도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했다. 일주일은 끔찍하게 느리게, 그리고 아주 소란스럽게 흘러갔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리러 다녔다. 처음에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내게 양보를 권하던 친척들도
어머니가 입을 열 때마다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요구하자 하나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활기찼던 가족 단톡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가끔 누군가 눈치 없이 그래도 가족끼리 좋게 같은 말을 남기면 어머니가 즉각 개인 톡을 보내 돈을 꿔달라 매달리는 바람에 인해 그들마저도 입을 닫아버렸다. 태준의 상황은 훨씬 더 비참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예비 장인 장모가 과천 아파트로 직접 찾아왔다. 그날 나는 현장에 없었지만 5층 아주머니가 복도에 나가 상황을 살피고 내게 동영상 몇 개를 몰래 찍어 보내주었다. 영상 속 예비 장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선 채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약속하신 신혼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법원에서 딱지 붙인 집이 신혼집입니까? 내 딸이 지금 홀몸도 아닌데 댁들 집안 망신살 뻗치는 거 구경하라고 보낸 줄 아십니까? 어머니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연신국신거렸다. 사돈어른, 제발 시간 좀 주십시오. 집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누가 사돈입니까? 여자의 어머니가 가방에서 청첩장 뭉치를 꺼내 태준의 가슴팍에 거칠게 집어 던졌다. 우리 딸은 당장 대구로 데려갑니다.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할 테니 그리 아시죠. 예단비랑 예물은 보낸 목록 그대로 전부 환불해 주십시오. 태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이 폭발했다. 엄마가 나서서 무조건 자기 명의로 해주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라며 패악을 부렸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태준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다. 계집애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등신 같은 놈이라며 악을 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영상 마지막을 장식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지독하게 씁쓸하고 기괴할 뿐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반성이나 깨달음이 아니었다. 손에 쥐었던 탐욕의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악일 뿐이었다. 7일째 되던 날 원상복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쉬운 대로 복도에 쌓인 쓰레기만 치웠을 뿐 집안은 여전히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상태였다. 최 변호사는 즉각 법원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손해액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도 나왔다. 감정액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더 불어났다. 그들이 마루를 거칠게 뜯어내는 과정에서 보일러 배관까지 건드렸고 무리한 철거로 안방 벽체에도 심각한 크랙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최종 금액을 확인한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 접견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는 내 맞은편에 앉아 감정평가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그 금액을 꾹꾹 짓눌렀다. 마치 그렇게 짓누르면 숫자가 지워지기라도 할 것처럼. 나한테는 이런 큰돈 없다. 어머니가 악에 받쳐 말했다. 최 변호사는 서늘할 만큼 침착했다. 분할 상환으로 협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귀하가 모든 훼손 사실을 100% 인정하고 배상 합의서에 서명하며 당장 첫 번째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실 경우 저희는 즉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수연아, 너 정말 이 늙은 애미 국민연금 통장까지 가압류 걸어서 피를 말려주길 작정이냐? 난 이제 뭘 먹고 살라고. 내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드실 때 제가 길바닥에서 어떻게 잘지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잖아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태준이 국민연금이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럼 내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이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그거 갚는데 내 보증금도 빼서 보태야 하는 거야? 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려 태준을 쏘아보았다. 너 지금 그 입에서 보증금 소리가 나와? 내가 네 집 장가 보내겠다고 이 사달을 냈는데. 태준 역시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엄마가 그랬잖아. 어차피 형 집은 내 집이라고. 형수는 애도 없고 형은 외국에 있으니까 일단 밀고 들어가서 살면 장땡이라고 엄마가 부추겼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 내 탓이야?
접견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설마하니 자기 친아들이, 그것도 변호사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앞에서 그딴 소리를 나불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기록을 하던 최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태준을 서늘하게 응시했다. 방금 하신 말씀, 합의 과정에서의 자백으로 간주하여 회의록에 정확히 남기겠습니다. 태준은 아차 싶었는지 입을 헛다물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묵묵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당장이라도 태준의 뺨을 올려붙일 기세였지만 최 변호사의 눈치를 보느라 꾹 참아냈다. 결국 그녀는 억지로 쥐어짜낸 변명을 내뱉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헛소리를 하네요. 도련님 나이가 올해 28입니다.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말문이 막힌 어머니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내가 확신한 것은 그녀에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은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얄팍하고 추악한 속셈이 금쪽 같은 둘째 아들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합의서에 도장이 찍혔다. 배상금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우선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털어 일시금을 지급하고 태준의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아 보태며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압하여 변제하기로 했다. 우리 집의 복구 공사는 내가 직접 정식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그 비용 역시 배상액에 포함시켰다. 단 하루라도 변제가 연체될 경우 즉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형사고소는 당분간 보류하되 언제든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두었다. 어머니가 합의서에 서명할 때 펜 끝이 종이를 찢어버릴 듯 꾹꾹 눌렸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지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나는 서류를 파일에 반듯하게 챙겨 넣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태준은 서명조차 하지 못한 채 뼈가 발라진 생선처럼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다. 예비 신부는 진작에 대구로 내려가 버렸고 결혼식 무기한 연기 소문이 쫙 퍼진 탓에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웨딩업체의 위약금 독촉 전화 아니면 예단비를 언제 돌려줄 거냐는 친척들의 추궁이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태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일주일 뒤 나는 과천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태준과 우연히 마주쳤다. 인테리어 업체와 보수 공사 일정을 조율하고 나오던 참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구겨진 맨투맨 티셔츠 차림의 태준이 앉아 삼각김밥을 우겨 넣으며 누군가에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모, 나 진짜 5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줘. 식장 위약금 물어줘야 해서 그래 여보세요? 이모.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그는 욕설을 짓씹으며 다른 번호를 눌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액정을 신경질적으로 노려보던 그는 남은 삼각김밥을 한 입에 쑤셔 넣다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다. 기침을 하던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흠칫 놀라다가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구경 왔어. 우리 망한 거 보니까 재밌어? 내 집 복구 공사 잘 되나 확인하러 왔어. 은혜가 무덤덤하게 답했다. 그가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형수랑 형.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다. 우리 엄마 연세가 몇인데 평생 빚쟁이로 만들어? 나 파혼당하게 생겼어. 이제 속이 후련해. 나는 그가 쥐고 있는 구겨진 삼각김밥 비닐을 내려다보았다. 태준아, 넌 아직도 내가 결혼 못하게 된 게 나랑 태현 씨 탓이라고 생각해? 그가 코웃음을 쳤다. 아니야. 형이랑 형수가 작정하고 진명에 싹 돌려놓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을 지킨 거야. 너희는 최소한의 확인도 예의도 없이 내 집 도어록을 때려 부수고 벽을 부수고 내 짐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어.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남 탓만 하는 걸 보니 넌 평생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겠구나.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다 간신히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형수, 옛날엔 안 이랬잖아. 옛날. 그래, 옛날에 나는 참았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배가 깜깜무소식이라며 면박을 줄 때도 그저 고개 푹 숙이고 밥만 먹었다. 태현에게 태준이 차를 사주라며 억지를 부릴 때도 나중에 조용히 남편을 달랬다. 심지어 우리 신혼집 집들이에 들어온 축의금을 시어머니가 몽땅 가져가 태준이 카드값 막는 데 썼을 때도 그저 남편에게 통장 관리를 분리하자고 조심스레 말했을 뿐이었다. 태준이 말하는 옛날이란 그들이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미련하게 다 받아주던 시절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아 몸을 돌렸다. 때마침 인테리어 업체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내 등 뒤로 태준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외삼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단톡방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며 훈수를 두던 친척들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건 쉽지만 자기 지갑을 열어야 하는 순간에는 얼마나 냉혹해지는지 이미 뼈저리게 증명해 보였으니까. 남편의 긴 편지가 도착한 것은 배상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사흘이 지난 뒤였다. 이메일이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직접 날아온 국제우편이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나직하고 단정한 남편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호텔방 창가에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다. 책상 위에는 인테리어 견적서와 호텔 숙박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미사여구가 없었다. 남편은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썼다. 수연아, 사흘 동안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어머니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완벽한 막다른 길에 몰려있겠지. 내 방식이 너무 잔인하고 차갑게 느껴졌을 거란 거 알아. 하지만 난 우리 어머니를 너무 잘 알아. 어머니 스스로 뼈저린 실수를 저지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이상 그녀의 폭주는 평생 멈추지 않았을 거야. 나는 편지지를 쥔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돈을 빼돌려 태준이를 감싸고 돌 때마다 내가 수없이 막아섰지. 하지만 내가 거절할 때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다며 모든 화살을 너에게 돌렸어.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결국 천륜이라는 이름표 앞에서는 무너질 거라고 믿었고 며느리인 너는 그저 숨죽여 참아야만 한다고 믿었지. 이 아파트를 내 명의로 온전히 넘겨주었음에도 어머니는 내가 출국하기 무섭게 너를 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순간 왈칵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이 집을 당신 명의로 넘긴 건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어머니의 횡포로부터 우리의 진짜 가족을, 우리의 집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어. 만약 어머니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서류는 그저 널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로 남았겠지. 하지만 어머니가 기어이 선을 넘었으니 이제는 명백한 증거와 법으로 심판받게 한 거야. 이제 두 번 다시 어머니는 내 이름을 팔아 우리 부부의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할 거고 장남이니 맏며느리니 하는 낡은 족쇄로 널 올가매지도 못할 거야. 우리의 집은 오롯이 우리 두 사람만의 것이니까.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어져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지사 업무가 안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휴가를 내서 들어갈게. 우선 집 복구 공사부터 꼼꼼히 마무리하고 현관 도어록부터 최고급으로 새로 바꿔.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 누구에게도 우리 집 여분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툭 하고 눈물방울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동그랗게 번지게 만들었다. 나는 황급히 휴지로 눈물을 닦아냈다. 이 눈물은 사흘 전 맨발로 쫓겨났을 때의 서러움도 아니고 내 못났는 여자라며 멸시받을 때의 비참함도 아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채 언제 끊어질지 몰라 위태로웠던 내 마음의 문을 마침내 남편이 안에서 활짝 열어주었다는 지독한 안도감이었다. 나는 곧바로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통화가 연결되었다. 독일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낯선 하얀 벽과 이국적인 창밖 풍경이 보였다. 그는 빨갛게 부어오른 내 눈을 보자마자 잠시 말을 잃었다. 울었어. 나는 남편이 보낸 편지를 화면 위로 흔들어 보였다. 어머니가 쳐들어올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그러지 않기를 바랐어. 남편이 낮게 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 남겨졌을 때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요행에 당신을 걸 수는 없었어. 내가 다시 물었다. 만약 그날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겠지.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경찰 앞에서 억울하다고 통곡을 했을 거고, 가족 간의 오해라고 둘러댔을 거고, 내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악을 썼겠지. 경찰이 적당히 화해시키고 돌아가면 어머니는 다음 날 똑같이 다시 쳐들어왔을 거야. 내가 원한 건 어머니가 2번 다시 우리 집 현관문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 차갑지만 너무나도 명쾌하고 이성적인 대답이었다. 나는 불현듯 인천공항에서 내 손을 꼭 쥐어주던 남편의 커다랗고 뜨거운 손바닥 온기가 떠올랐다. 그는 나와 떨어지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내가 그의 어머니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에 피가 마르도록 애타고 있었던 것이다. 태현 씨,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 모르게 두지 마.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미안해. 2번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무슨 일이든 당신한테 가장 먼저 투명하게 말할게. 나는 끄덕였다. 화면 속 남편의 미간에 깊게 패어있던 주름이 조금은 부드럽게 풀어졌다. 집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꼬박 석 달이 걸렸다. 초반에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엉망이 된 기존 마루를 전부 뜯어내고 손상된 보일러 배관을 교체하고 금이 간 벽면을 미장하고 주방 타일까지 완전히 새로 깔았다. 최 변호사가 연결해준 정식 인테리어 업체라 견적은 상당히 비쌌지만 자재 하나부터 시공 내역까지 투명하고 완벽했다. 시어머니는 매달 청구되는 복구 비용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길길이 날뛰며 전화를 걸어왔다. 첫 번째 통화에서 어머니는 바닥재를 뭐하러 예전 최고급으로 까냐며 싼 장판으로 대충 덮으라고 악을 썼다. 나는 조용히 최 변호사님과 상의하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끊어버렸다. 2번째 통화에서는 애도 없는 집에 무슨 책장이 그리 많이 필요하냐며 맞춤 가구 비용을 빼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나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후 모든 연락은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조치했다. 3번째 통화는 낯선 번호로 걸려왔다. 어머니는 한풀 꺾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매달 국민연금이 차압당해 생활비가 쪼들리니 제발 선처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 번호마저 그 자리에서 수신 차단해버렸다. 내가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든 배상액을 깎아보려 잔머리를 굴렸고 나를 살살 달래어 예전처럼 다시 밟고 올라서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주는 결국 전세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토해냈다. 예비 신부 측과는 여전히 결혼식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라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소문이 돌았다. 내가 굳이 캐묻고 다닌 것이 아니라 가족 단톡방에서 누군가 넌지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황급히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단톡방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친척들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음성 메시지를 단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잿빛 기본 이미지로 바뀐 채 친척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공사가 모두 끝난 날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새롭게 짜 넣은 맞춤 책장을 바라보았다. 예전 책장과는 디자인이 달랐다. 원목의 색상도 한결 밝아졌고 수납장의 구조도 내 취향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짰다. 현장 소장님이 건네는 인수증을 받아들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내 서명을 남겼다. 새로 교체한 최고급 현관 도어록에는 아직 투명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고 화면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매끄러운 유리가 반짝였다. 나는 가장 먼저 내 지문을 도어록에 등록했다. 지문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라는 산뜻한 기계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자니 불과 석 달 전 시어머니가 싸구려 도어록 상자를 태준에게 던지며 당장 바꾸라고 호통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비밀번호 하나만 바꾸면 이 집에서 내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다고 오판했다. 이제 그날고 억지스러웠던 도어록은 그날의 시멘트 먼지와 깨진 액자 유리 조각들과 함께 영원히 쓰레기통으로 처박혔다. 어머니에게는 이제 이 문을 열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수단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내 집으로 입주하던 날, 날씨는 눈부시게 화창했다. 5층 아주머니가 커다란 제철 과일 상자를 들고 올라와 이사를 축하해 주었다. 아주머니는 몰라보게 환해진 거실을 쓱 둘러보더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집 같네. 내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 권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짐 정리하느라 바쁠 텐데 방해 안 할게. 수연 엄마, 앞으로 또 무슨 일 생기면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꼭 말해. 나는 환하게 웃으며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새롭게 미장하고 도배한 하얀 벽면에는 커다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남편이 독일 현지 스튜디오에서 정장을 입고 찍어보낸 사진과 내가 서울의 스튜디오에서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새로운 웨딩 사진이었다. 따로 찍어 합성했다는 것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완성된 사진은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완벽했다. 사진 속에는 오직 나와 남편,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우리를 내려다보는 어른들도 없었고 눈치를 봐야 할 친척들도 없었으며 어떻게 웃고 어떻게 서 있으라고 훈수를 두는 사람도 없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남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프랑크푸르트의 사무실 창밖은 아직 환한 대낮이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 당기며 내 뒤로 보이는 배경을 유심히 살폈다. 집에는 잘 들어갔어? 응이 나는 휴대폰을 돌려 거실 전체를 비춰주었다. 책장도 완벽하게 세팅됐고 주방 마루도 싹 갈았어. 안방 벽지 톤도 진짜 마음에 들어. 남편은 마치 화면 속으로 들어올 것처럼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도어록은 튼튼한 걸로 바꿨어.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새 도어록에 바짝 가져다 댔다. 새카만 액정에 불이 들어오자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운 지문 인식 패드가 보였다. 바꿨지, 내가 자랑하듯 말했다. 지문도 딱 내 거 하나만 등록해놨어. 화면 속 남편이 옅게 미소를 지었다. 피로가 쌓여 붉은 핏발이 선 그의 눈동자가 다정하게 휘어졌다. 나 한국 돌아가면 내 지문도 하나만 추가해줘. 나는 까만 도어록을 바라보며 마주 웃었다. 아직 통화를 끊기도 전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화면 밖을 주시했고 남편 역시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다. 뚜벅뚜벅 다가오던 발걸음 소리는 우리 집 현관을 무심히 지나쳐 복도 끝 다른 집으로 멀어져 갔다. 새 도어록의 액정이 1초간 파르스름하게 빛났다가 이내 까맣게 잠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새것 냄새가 나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보송보송한 새 마루,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벽면, 아직 절반이나 텅 비어있는 맞춤 책장. 창밖으로는 과천 시내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고 텅 빈 집 안에는 오직 나와 남편이 나누는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다.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아파트 현관문 열쇠 하나가 아니었다. 언제든 아들 집에 당당하게 쳐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권리. 내가 네 시엠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며느리의 숨통을 조일 수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며느리의 돈과 집과 자존심을 짓밟고 갈취하던 그 달콤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되찾은 것은 결코 과천의 26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 집 현관문에 오직 나만의 지문을 새겨 넣을 권리를 되찾았고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등기부등본을 되찾았으며 7층 베란다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지고도 결코 산산조각 나지 않은
나만의 온전하고 단단한 가정을 되찾았다.